혹시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지금 이 순간 쉬는 숨 한 번에도 사실 화학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네, 오늘은 우리 삶 곳곳에 숨어 있는 바로 이 화학 용액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전혀 달라 보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 반짝이는 노쇠 트럼펫, 그리고 톡 쏘는 탄산음료. 뭐랄까? 기체, 고체, 액체. 완전히 다른 것들 같은데 과연 이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이 모든 게 용핵이라는 겁니다. 보통 용핵하면 투명한 액체 같은 것만 떠올리잖아요? 사실 그건 정말 일부에 불과해요. 용핵의 진짜 세계는 훨씬 더 넓고 다양하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일은요. 먼저 용액이 대체 뭔지 기본부터 확실히 잡고 그 다음엔 용액의 상태를 들여다볼 거예요. 그리고 농도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용액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법도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에는 이 모든 지식이 우리 실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까지 이야기 나눠보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모든 것의 시작이죠. 용액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용액을 딱 한 단어로 정의하라면 그건 바로 균일함입니다.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그 상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아주 미세한 분자 수준에서 골고루 완벽하게 섞여 있기만 하면 그게 바로 용액인 거죠. 이름에 액자가 들어가서 생긴 오해, 이번 기회에 확실히 풀고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숨쉬는 이 공기도 질소라는 기체에 산소 같은 다른 기체들이 녹아있는 기체 용액인 거고요. 저 멋진 노쇠 트럼펫은 구리라는 고체에 아연이라는 고체가 녹아 들어간 고체 용액인 셈입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용액이 정말 많죠? 모든 용액을 보면요, 딱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바로 녹이는 녀석, 그리고 녹아 들어가는 녀석. 이걸 좀 있어 보이게 용매랑 용질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뭐 구별하는 건 아주 쉬워요. 그냥 양이 더 많은 쪽 있죠? 그게 바로 녹이는 쪽, 즉 용매고요. 그 안에 섞여 들어가는 나머지가 전부 용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용매가 용질을 과연 끝도 없이 녹일 수 있을까? 컴에 물 따를 때도 한계가 있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용액도 얼마나 배부른지 그 상태가 있거든요. 한번 들여다볼까요? 포화용액이라는 건 말 그대로 배가 꽉 찬 상태예요. 아, 더는 못 녹여 하고 꽉 찬 상태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주어진 온도에서라는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바뀌면 용액의 성풍도 바뀌거든요. 더 뜨거워지면 더 많이 녹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화를 기준으로 아직 공간이 남아서 더 녹일 수 있는 상태는 불포화라고 하고요. 반대로 억지로 한계보다 더 많이 녹여놔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를 과포화라고 부릅니다. 이 과포화 상태는 작은 충격만 줘도 억지로 먹었던 용질을 다시 확 뱉어내 버리기도 해요. 지금까지는 배부르다, 아직 여유롭다, 뭐 이런 식으로 용액의 상태를 좀 두루뭉술하게 표현했잖아요. 하지만 과학은 숫자로 말하는 걸 좋아하죠. 이제부터 정확히 얼마나 섞여 있는지 그 정밀한 측정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커피 되게 진하다 라거나 국이 좀 싱겁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약을 만들거나 반도체를 세척할 때 이런 애매함은 절대 용납될 수 없겠죠. 그래서 화학자들은 농도라는 공통의 언어, 즉 숫자를 사용해서 아주 정확하게 소통하는 겁니다. 근데 이 농도를 재는 방법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목수가 망치도 쓰고 톱도 쓰는 것처럼 화학자들도 상황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스러운 농도 도구함을 한번 같이 열어보시죠. 자, 도구함을 열어보니 여러 가지가 있네요. 실험실에서 가장 흔하게 쓰는 만능 일꾼 몰농도, 온도 변화에도 끄떡없는 전문가 몰랄농도,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적은 양을 찾아내는 초정밀 도구 ppm까지. 각 도구마다 자신만의 특별한 역할이 있답니다.
몰농도랑 몰랄농도. 이거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정말 헷갈리죠.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물을 끓이면 부피가 살짝 늘어나잖아요. 바로 이 부피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몰농도예요.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 값이 계속 바뀌는 거죠. 좀 불안정하달까? 반면에 질량은요? 온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질량을 기준으로 하는 몰랄 농도는 온도 변화가 아주 중요한 정밀 실험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겁니다. 훨씬 안정적이죠. 노르말 농도는 조금 더 실용적인 개념이에요. 단순히 몇 개가 있느냐가 아니라 실제 반응에서 몇 개 몫을 하느냐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 황산 H2SO4 분자 하나는 반응할 때 수소 이온 H+를 2개나 내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2명분의 전투력을 가진 셈이죠. 그래서 1몰농도 황산은 2노르말 농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환경뉴스 같은 데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ppm을 넘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공기 분자가 100만 개 모여 있을 때 그 안에 이산화탄소 분자가 400개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100만 분의 400? 정말 작은 양이죠. 이렇게 아주 미세한 양을 나타낼 때 쓰는 초정밀 단위가 바로 ppm입니다. 자, 이제 이론 공부는 충분히 한 것 같네요. 이제 직접 연장을 챙겨들 시간입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도구들을 가지고 이 미스테리한 용액의 정체를 한번 밝혀내 보겠습니다. 일종의 실전 문제풀이죠. 자, 오늘의 사건 파일입니다. 미스터리, 황산, 용액. 우리 손에 주어진 단서는 딱 2개. 몰농도가 3.75m이라는 것과 밀도가 1.230g/ml라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 단서들만 가지고 이 용액의 질량 백분율, 몰랄 농도, 그리고 노르말 농도까지 전부 알아내야 합니다.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마법의 주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용액이 딱 1리터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 가정 하나만으로 모든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걸로 먼저 용질의 질량을 구하고 그 다음엔 용액 전체 질량, 그리고 용매의 질량까지 차근차근 구해낼 수 있어요. 필요한 조각들을 다 모으면 아또아 공식에 넣어서 계산만 하면 끝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세운 전략대로 차근차근 풀어보니 이 미스터리 용액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졌네요. 질량을 기준으로 하면 29.9%짜리 용액이었고 몰랄 농도로는 4.35m, 그리고 실제 반응 능력인 노르말 농도로는 7.50n이었습니다. 반 2개의 단서로 용액의 모든 비밀을 파헤친 거죠. 와, 지금까지 용액의 농도를 계산하는 좀 복잡한 과정을 함께 해봤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런 골치 아픈 계산이 화학실험실 밖에서도 과연 중요할까? 네,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먹는 약에 들어있는 성분의 정확한 함량,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속 오염물질의 허용 기준치, 심지어 우리가 마시는 오렌지 주스의 당도까지. 우리 생활의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모든 것이 바로 이 농도라는 공통의 언어로 관리되고 있거든요. 농도를 안다는 건 우리 세상을 움직이는 중요한 규칙 하나를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용액에 무엇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 양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남았죠. 바로 왜입니다. 대체 왜? 어떤 건 물에 잘 녹고 어떤 건 기름에 잘 녹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리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